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고급 이론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고대 정치사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시간에는 고대 경제사 파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삼국의 경제 생활부터 먼저 보시는데요. 고대 경제사 파트에서는 기본적인 정리, 내용만 정리하시면 되고요. 대신 이제 고대 경제사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통신라의 민정문서입니다. 통신라 민정문서만 살펴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기본적인 내용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국의 경제 정책부터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수치체제 정비가 있습니다. 국가 재정의 인적 기반은 누구라고 그래요? 농민입니다. 그렇죠? 농민이죠. 그러니까 국가 재정의 인적 기반 농민이고요. 국가 재정의 3대 근간 그러면은 어느 시대나 그렇습니다. 전세, 공납, 역. 이게 국가 재정의 3대 근간입니다. 부담은 누가 부담한다고요? 다 농민들이 부담합니다. 전세는 어디에 대한 세금입니까? 라면은 토지세입니다. 토지세. 땅에서 생산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어떤 세금이 되는 거죠. 세금. 공납은 어디에 대한 세금이냐 그러면 매 가가 호호마다 내는 세금입니다. 특산물을 현물로 내는 거예요. 특산물을. 그걸 공납이라고 그래요. 역은 신세입니다. 신세. 몸뚱아리가 부과하는 거죠. 이 역은 모든 몸은 아니고요. 그 남녀노소가 다 해당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남녀노소는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역은 정남만 일반적으로 해당됩니다. 통상 우리 국사상에서 정남은 16세에서 60세로 보시면 됩니다. 16세, 60세. 삼국시대 때 같으면 나이 제한 없이 건장한 자들을 뽑아서 요역에 동원했다. 이런 기록들도 있어요. 사료상에. 딱히 16세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국사상에서 보편적인 바로 정남은 전 시대를 봐서 16세에서 60세다. 그래서 이제 이 정남에게 물렸던 이 역은 노동력을 부과하는 뭐가 있어요? 요역과 군대 가는 뭐가 있나요? 군역이 있습니다. 요역과 군역이 있다. 아셨죠? 그래서 국가적인 3대 근간인데 그러면은 국가는 왜 이런 조세제도를 정비했을까요?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고대 국가의 경제 성격을 한번 상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고대사로 넘어올 때 왜 고대사라고 합니까? 정치적인 성격, 경제, 사회, 사상, 군사적인 성격이 있었죠. 군사적인 측면이라면은 한강을 점령하기 위해 서로 쟁탈전을 벌였다. 또 사회 면에서는 엄격한 신제사회다. 정치 면에서는 왕권이 강화됐다. 그리고 경제 면에서는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조세제도를 정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세제도를 정비했다는 것은 이때 경제가 참 잘 운영됐구나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많이 걷어들이냐 여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는 농민들이 자꾸 이탈하는 걸 원해요? 원치 않아요? 원치 않습니다. 토지에 묶어놓으려고 하는 거죠. 토지에 묶어놓고 이탈하지 못하도록 움직이지 못하도록 땅에다가 농민들 박아놓고 사방대에서 모든 곳에서 빨대를 꼽아서 안정적으로 빨아먹겠다는 거죠. 이게 경제 운영의 기본 틀이에요. 지배층 입장에서. 라고 하는 것이지 실제로 농민들 생활 안정을 위해서 이걸 운영했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요즘 세금 어떻습니까? 요즘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렇죠? 그럼 그 농민을 위한 경제 정책은 어떻게 나되겠어요? 중상 정책은 나옵니까? 농민인데. 그래서 그 농민을 위한 경제 정책은 당연히 어떻게 나온다? 중농 정책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모든 경제 정책의 포커스 역시 농업에 맞춰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재 다음 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옆에 넘어오시면은 옆쪽으로 오시면은 중농 정책에서 농민 경제 안정을 위해서 말이 농민 경제 안정이지 실제 농민 경제 안정이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철제 농기구 보급, 우경 장려, 저수지 축조 수리, 가뭄에 대한 대비책이죠. 황무지를 개간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중농 정책입니다. 그렇죠? 또 농민의 경제 안정을 위해서 중농 정책뿐만 아니라 뭐도 나오겠어요? 사회 시책, 이른바 사회 정책도 나와 있어요. 그죠? 사회 시책 내지 사회 정책이다. 그럼 사회 정책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백성을 위하는 정책이 나오겠지. 그 백성을 위하는 정책 해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뭐예요? 진대법이죠. 고구려 고국천황대 때 을파소에 건의해서 실시했다는 춘대 추납법이에요. 진대법, 춘대 추납입니다. 기억나시죠? 고국천황의 업적에서 봤습니다.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거두어들인 것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것들이 전부 다 농민을 위한 시책들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많이 거둬들이냐, 여기에 목표를 두고 세금을 조세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농업이 상공업은 어때요? 상공업이라면 이제 상업과 수공업을 얘기합니다. 전부 국가 중심으로 운영이 됩니다. 뭐 고려나 조선시대 때 용어로 본다면은 관장제, 관장. 그러니까 국가가 관리한다.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공업 보실래요? 관청 수공업 중심이라고 있죠. 국가가 운영하는 겁니다. 관에서, 관청에서 주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거기에는 수공업자 외에도 노비들을 거기다 소속을 시켜서 뭐 신발을 만들어내게 한다거나 옷을 만들어내게 한다거나 그릇을 만들어내게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상업도 국가가 이제 운영합니다. 자, 거기 시장을 봅시다. 정부와 지배층의 필요에 따라 이랬죠. 일반 백성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시장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그네들 삶을 풍족하게, 예를 들어 그네는 지배층입니다. 지배층의 삶을 풍족하게 할까?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자, 넷째 줄 한번 보세요. 5세기 말 소지왕대, 소지말이니까 이제 경주에 시장을 열었다거나 6세기 지증왕대 때 가면은 동시를 만들고 동시에 감독 관청, 동시전 설치한다거나 일단 여기서 시장, 동시전 이런 용어로 봤을 때 국가가 운영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시장이 열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수공업이건 상업이건 기본적인 것은 농업 발달을 전제로 합니다. 농업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뭐가 수공업이 발달하는 거죠. 그러겠죠. 국내 경제가 발달했다는 겁니다. 그럼 대무역도 어떻게 될까요? 대무역도 발달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무역은 지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중국하고 일본하고 이제 광범위한 교류합니다. 물론 삼국 간의 무역도 대무역이에요. 그렇죠. 고구려 백제신라 하나의 독자적인 나라가 되는 거니까. 그치? 거기서 이제 물건이 오고 가고 한 것들 품목도 있습니다. 그 품목들은 다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삼국시대 때 대무역은 어땠다? 활발하게 전개가 됐다. 대체적인 수출품하고 수입품의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 장에 보시면은 수출품에 한번 보실래요? 금은, 모피, 인삼, 곡물, 어아주, 조아주. 어아주, 조아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술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배요. 배, 옷감 있죠. 옷감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입품은 주로 지배층의 사치품들입니다. 비단, 도자기, 서적, 약재 이런 것들이 주로 수입품들. 이건 농민 일반 백성들의 생활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수입품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경제 정책은 중농 정책이고 상공업은 국가가 운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삼국시대 때의 경제 시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이제 경제 생활을 좀 보겠습니다. 경제 생활이 한다면은 지배층의 경제 생활, 귀족들이죠. 그다음에 일반 평민들, 천민들, 피지배층의 경제 생활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귀족의 경제적 기반부터 한번 봅시다. 바로 밑에. 어느 시대나 귀족의 경제적 기반은 뭐냐 그러면 토지와 노비로 요약이 됩니다. 토지와 노비다. 귀족의 경제 기반이에요. 이 토지 노비는 조상 대대로 세습 때 내려오는 토지와 노비도 있고요. 또 본인이 관리가 돼가지고 국가로부터 받은 토지와 노비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토지 중에 노국과 시급이 있죠.
그 노급시급을 좀 보십시다. 노급은 누구한테 주는 거냐 그러면은 관리들한테 주는 거, 관리들. 그다음에 시급은 왕족들한테 주는 것이 일반적인 시급입니다. 그럼 여기서 노급과 시급은 뭘 줬느냐라고 하는 거죠. 노급과 시급은 바로 토지. 토지는 토지 자체를 줬다라기보다는 수조권을 주는 겁니다. 더하기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거둬들일 수가 있고요. 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어요. 노동력까지. 그러니까 노급과 시급이 지급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국가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별로 안 좋습니다. 그렇죠? 안 좋아요. 왜? 누수가 많이 된다는 거지. 그리고 거꾸로 한번 봅시다. 노급과 시급을 없앴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 입장에서는 이것들이 전부 다 국가가 거둬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중앙 집권이나 또는 왕권 강화와 관련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신라 신문왕의 업적에서 한번 봅시다. 신문왕의 업적에서 보면은 신문왕대 때에 이때 신문왕대 때 노급을 다시 관료전이죠. 관료전을 지급을 하고 노급을 폐지를 하고 시급을 제한을 하고 줄이는 겁니다. 자, 관료전을 줍니다. 관료전을 준다는 건 뭐만 준다 하냐면은 수조권만 지급하는 겁니다. 수조권 지급이에요. 노급을 폐지했다라고 했죠. 노급의 폐지는 아예 이걸 준 걸 아예 없앴다는 겁니다. 시급을 제한했다는 얘기는 이걸 다 줬는데 이걸 좀 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문왕대 때 관료전을 주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경제면에서 왕권 강화책이 되는 거지. 그렇겠죠? 왕권 강화책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노급과 시급의 내용들을 이해를 좀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 나중에 신문왕의 또 경제편에서 나오겠습니다만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귀족들은 토지, 노비를 가지고 말 그대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풍요로운 경제, 잘 먹고 잘 사는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생활을 직접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자료가 있어요. 자, 다음 장에 보시면은 고구려 고분 벽화에 나와 있습니다. 잠깐 보실래요? 내용을. 귀족들은 기아집, 창고, 마국간, 우물, 주방 등을 갖추고 높은 담을 쌓은 집에 살면서 풍족하고 화려한 생활하였으며 수입 비단으로 옷을 입고 보석과 금은 등으로 치장하였다. 이게 고분 벽화의 내용이에요. 고분 벽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귀족들의 생활 모습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의 이 귀족들의 밑바탕에서 얘네들의 경제적인 인적 기반 역할을 했던 일반 피지배층의 생활은 어떻겠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농민 생활은 어느 시대나 어렵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농민의 경제 생활들 보면은 어때요? 수탈당하지. 국가에 세금 내야 되니까. 또 귀족들한테 또 수탈당하지. 그렇지? 그것도 소장료도 내야 되고. 그렇죠? 또는 뭐 노급과 시급이 지급됐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노동력까지 징발당하죠. 특사물도 징발당하죠. 세금 내야죠. 그러니까 이중 삼중고를 당하는 거죠. 그럼 계속 밀려가다가 마지막 농민은 어떻게 했어요? 안 되면 지향하는 거죠. 그게 이제 밀란으로 나옵니다. 밀란. 특히 신라 하대 때 상주에서 일어났던 원종과 애노의 봉기를 시작으로 해서 전국에 벌떼참이 일어났다. 이게 신라 하대 때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신라 하대 때 그런 밀란으로 인해서 결국 신라 삼국통일의 건실한 정신이 어떻게 돼요? 무너집니다. 후삼구로 분열이 되죠. 이거를 극복했던 고려 왕조에서는 그러한 민심 수습 체계의 일환으로서 세금 감면, 이른바 취민 유도 정책이라고 그랬어요. 세금을 줄여요. 법대로 걷어들이라 해서 취민 유도, 이른바 민생 안정책을 추진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고려는 나중에 고려 공국관에서 보겠습니다만 신라 하대 모순을 수습한 고대 사회 모순을 수습한 새로운 중세 사회로의 이행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농민들의 생활 모습은 이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상황으로 치달았느냐, 이것만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삼국시대 때의 귀족 농민들의 생활 모습입니다. 그럼 이게 뭐 통일신라나 고려나 조선으로 간다고 해서 나아지거나 변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대물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려나 조선이나 똑같아요. 귀족들의 경제생활, 농민들의 경제생활, 생활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넘어오셔가지고 통일신라의 경제 구조를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통일신라의 수치체제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공납력, 이 내용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요 내용은 고려건, 통일신라건, 발해건, 삼국이건, 조선이건 다 똑같습니다. 어느 시에 갔다라고 보시고요. 전제하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대 경제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자료가 바로 민정문서라고 했습니다. 이건 고대 경제에서 고정적으로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민정문서 내용 꼭 기억을 합시다. 그러면 민정문서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십시오. 그 조세제도의 그 조세와 수치제도의 곡물과 그다음에 역이 있죠. 그 역은 우리가 삼국시대나 뭐 고려 조선 갔다고 그랬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자료로 들어가십시다. 이 민정문서가 발견된 곳은 일본입니다. 1933년 일본 동대사란 사찰 정창원이라고 하는 문서보관 창고에서 발견돼요. 그래서 민정문서 우리는 정창원 문서 혹은 신라창적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시겠죠? 작성 내용을 보니까 오소경 지역 중에 하나였던 서원경 아시죠? 청주 서원경 부근에 4개 촌락입니다. 4개 촌락. 뭐 2개 촌락은 이름을 알 수가 없고 실명촌이라고 그래요. 뭐 사해점촌, 사라지촌 해서 4개 촌락이 있었습니다. 여기를 단위로 한 기록이에요. 작성 시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만 대체로 헌덕왕대 때로 보고 있습니다. 815년, 그러니까 9세기 초가 되겠죠. 작성 목적은 체크 좀 해놓으실래요? 밑줄, 조세징수, 부역징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을까? 더 많이 걷어들일까? 합법적이고 역시 합리적으로 걷어들이기 위해서 작성을 해놓은 겁니다. 누가? 촌주가 얼마에 한 번씩 매년 기록을 해요. 이 장부는 몇 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작성을 합니다. 촌주가. 주의하실 것은 촌주는 중앙에서 파견한 관리가 아니죠. 그럼 누구예요? 지방의 토착인입니다. 왜 지방행정조직에 보면은 통일신라의 그 구주, 주, 그다음에 군현, 그다음에 촌이 있었죠. 그 촌의 책임자가 누구예요? 지방장관이 아닌 촌주였습니다. 신라대 때 나중에 호족으로 성장했다는 그 촌주였죠. 그래서 그 촌주가 작성을 합니다. 작성 내용 좀 보겠습니다. 그 촌주에서 나오는 왕경인이 아니었다는 얘기는 서울 중앙에서 파견한 관리가 아니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죠? 그 지방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책임자 역할을 했었고요. 신라 하대 때 가면은 고려 건국의 주역인 지방 호족으로 성장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촌주는 그 직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뭘 받았어요? 촌주 위답이라고 하는 토지를 받습니다. 토지의 수조권을 받았겠죠. 자, 그러면 구체적인 조사 내용 좀 보겠습니다. 호는 인정의 다소에 따라서 몇 등급? 9등급. 인구는 남녀 연령별로 소자부터 노공까지 해서 6등급으로 기록을 합니다. 자, 거기는 특히 주의하십시오. 호는 인정의 다과에 따라 9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상상, 상중, 상하, 중상, 중중, 중하, 하상, 하중, 하하에서 9등급이에요. 여기서 인정이라고 그래서 정남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인정은 남녀, 노, 소별로 몇 등급? 6등급이에요. 그러니까 민정문서에서 주의하실 거 하나. 민정문서에는 남녀노소 다 들어간다. 그럼 사람만 들어가는 건 아니죠. 밑에 가축, 유시수 다 들어갑니다. 하여튼 그 지역에 그 땅에 생산 자원이라는 자원은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간다는 거죠.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호 있죠. 호. 집집마다 호는 몇 등급이라고 그랬어요? 9등급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몇 등급으로 나온다고 그랬죠? 사람은 6개 등급입니다. 이거는 노동력 수치.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요거죠. 요역이라든가 군역 등의 이 노동력을 수치하게 한 이런 목적이에요. 그래서 인정은 6등급, 호는 9등급입니다. 여러분들 기출문제에 이런 게 많이 나오죠. 호는 몇 등급? 6등급이다. 또는 인정은 사람은 9등급으로 나누어서 기록한다. 이런 내용들이요. 다 틀린 문장입니다. 호는 9등급, 사람은 6등급이야. 아시겠죠?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토지 좀 봅시다. 민정문서에 들어가 있는 토지, 경작은 그 지역의 백성들이 정작을 하겠죠. 연수유전답, 촌주의답, 연수유전답 하는 것은 일반 백성의 토지입니다. 연수유전, 그러니까 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연수, 유, 전, 답. 이 전은 밭입니다. 밭. 답은 뭐죠? 논입니다. 그러니까 연이라고 하는, 이 연이라고 하는 호의 호. 어떤 집이에요, 집. 이 집에 지급했던 밭과 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토지를 성덕왕이, 국가가 성덕왕이 농민에게 직접 주는 겁니다. 뭘 줘? 경작권을 주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이 백성을 이 토지를 매개로 해서 직접 지배하겠다는 거죠. 그 토지를 뭐라고 그래요? 정전이라고, 정전. 앞에 한번 나왔죠? 성덕왕대 때. 그러니까 국가가 백성을 직접 지배함으로 해서 지방 세력들이 사적으로 백성을 지배하는 것을 막겠다는 거예요. 이게 정전입니다. 이 토지가 연수 유전답이라는 토지에 경작권을 준 거라는 얘기입니다. 흡사 이거는 고려나 조선에 가면은 농민대 사유지가 있었지. 그 사유지를 뭐라고 했죠? 민전이라고 그래, 민전. 이 민전하고 같은 성격의 토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촌주의답이 있습니다. 촌주의 직에 대한 반대급입니다. 아까 촌주는 민정문서도 작성하고 지금 이거 이런 직, 그 지방의 행정권이라든가 뭐 조세도 징수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 준 토지, 촌주의다. 내시령답은 내시령이라고 하는 관리에게 주는 토지입니다. 내시령답. 그리고 관모전답 있죠. 관청의 경비 운영에 쓰게 하기 위해서 지급한 토지입니다. 관모전답. 마전은 삼밭입니다. 삼밭. 이 마죠. 마가 많이 생산됐다는 것은 이때 방직 기술이 발달했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방직 기술이 발달입니다. 그래서 민정문서에 나와 있는 토지는 지금 연수유전답부터 해서 마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옆에다가 말이죠. 옆에다가 노국과 시급을 좀 써놔요. 노국과 시급을 좀 쓰십시다. 옆에다가 토지 종류 옆에다가 쓰시고 그어버리세요. 이게 뭐냐면은 민정문서에는 노국과 시급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주의하십시오. 민정문서에는 절대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겠습니까? 노국과 시급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이거는? 얘네를 개인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럼 민정문서의 작성 목적은 뭐냐는 얘기예요. 국가 재정 확보입니다. 국가가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운영했던 장부거든요. 만들던 장부예요. 거기에 개인이 세금을 들여가야 할 노국과 시급이 민정문서에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래서 노국과 시급은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십시오. 기타 이제 사람, 토지, 또 가축 들어가죠. 소나말, 또 수목, 유실수 들어갑니다. 과일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뽕나무, 잣나무, 뭐 호두나무 이런 거, 기타 촌락의 크기, 또 논밭의 면적, 특산물 이런 것들이 바로 밑에 보시면은 몇 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철저하게 기록을 합니다.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세금을 걷어들이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민정문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통일신라의 경제는 촌락경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민정문서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좀 해 두십시오. 자, 그러면 토지제도 좀 보겠습니다. 밑에 관료전, 또 뭐 노급, 시급, 정전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신문학대 때 이것을 얘기합니다. 왕권강화책이죠. 이거는 정전은 이거죠. 연수유전답이라는 토지에 경작권을 준 것을 정전이 한다. 그렇지? 그리고 신문학대 때 시급 제한이 누락이 돼 있죠.
노국을 폐지하고 시급을 줄였다는 얘기는 역시 경제면에서 왕권 강화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마지막 줄 한번 보십시다. 경덕왕대 때 가면 노급이 부활됩니다. 경덕왕은 몇 대 왕이었냐면은 35대 경덕왕이에요. 36대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해공왕입니다. 37대 왕이 누구죠? 선덕왕이에요. 선덕왕. 그래서 여기까지가 신라 중대죠. 중대. 여기서 신라 하대로 가죠. 참고로 경덕왕이나 해공이나 다 암살됐거든요. 그러니까 경덕왕대 때 들어오면은 신라 중대 때 왕권의 전제화가 잘 가다가 경덕왕대 때 내리막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전에 통일신라 정치제도에서 경덕왕대 8세기 후반에 통치체제를 재정비하기 위해서 당나라 관제를 모방해서 제도 개편하려고 했는데 이미 늦었다. 그렇죠. 또 경덕왕대 때 왕권이 약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뭘 통해서 확인한다. 보세요. 관료전을 주고 이걸 없앴잖아요. 없애고 줄였습니다. 근데 경덕왕대 때 노급이 다시 부활되고 있잖아. 노급이 부활되고 관료전이 없어진 거예요. 이건 뭐야? 그러면 경제면서 왕권이 약화가 됐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의 정치 현상에서 본다면 일종의 레임덕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레임덕 현상이란 정권 말기의 권력 누수 현상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레임덕 현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런 경제 토지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 때 토지의 변화의 그 자료에 박스 내용이 하나 있죠. 삼국시대 통일신라 해가지고 쭉 변천 과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참고해서 보면서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통일신라의 경제활동을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삼국시대 때하고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고 했습니다. 농업을 토대로 해가지고 농업은 기본적으로 발달합니다. 수공업이라든가 상업도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특히 수공업품 또 상업품들 보면은 일반 민중들, 일반 백성들의 어떤 그 수요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금은세공품, 나전칠기 뭐 이런 것들 일반 농민들이 누리는 문화는 아닌 것 같죠. 전부 귀족들, 지배층 중심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경제는 거의 지배층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대무역 창구를 좀 보겠습니다. 지도에서 한번 지도를 보시면은 통일신라의 대무역 창구 표시면 보실래요? 당항성. 지금의 경기도 화성점입니다. 화성. 그 다음에 울산, 수도 금성 옆이죠. 그러니까 이제 귀족대 사치품들 많이 공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라남도 영암이 있죠. 그리고 영암 밑에 지금의 완도죠. 청해진, 장보고의 청해진을 얘기합니다. 여기가 통일신라의 대무역 창구입니다. 당항성에서 산둥반도로 가죠. 산둥반도 법화원이 있고요. 뭐 발해관도 있고 떵겨우 지방 있잖아요. 그 산둥반도입니다. 영암에서 양쯔강 입구로 갑니다. 영암에서 양쯔강 입구. 이렇게 해서 대무역, 주로 당과 교역이 활발하게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통일신라 때 일본하고도 교역을 합니다. 일본하고 교역하죠. 이 대관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과 공식 국교는 8세기 초 성덕왕대 때라고 그랬고요. 일본과의 공식 국교는 바로 그 7세기 때죠. 신라 삼국 통일이 완성됐던 문무왕대 때입니다. 문무왕대 7세기 후반에 수교 관계에 맺어있습니다. 그래서 활발한 교회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발해하고 일본이라든가, 그렇죠? 또 발해가 거당에 멸망했습니다만 그 이전에 거란하고도 교역을 하고 있는 부분을 지도상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산둥반도하고 양쯔강 입구에는 신라인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신라인의 타운도 형성됩니다. 그 신라인의 타운들을 뭐라고 했냐면은 마지막에 한번 봅시다. 신라관, 신라인의 유숙소입니다. 그 다음에 신라방, 신라인의 마을이에요. 마을, 타운. 그 다음에 신라소, 신라인의 자치 행정기관을 신라소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신라원, 사찰입니다. 절이에요, 절. 장보고가 세웠다라고 하는 뭐가 있어요. 바로 법화원이라고 하는 절도 지도상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산둥반도하고 양쯔강에는 신라인들이 빈번하게 왕래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편 통일신라 때 일본과의 교역은 아까 말씀드렸죠. 7세기 후반 문무왕대 때 공식 수교가 이루어진 이후에 활발하게 교역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일본과의 관계가 계속 친선 관계만 아닙니다. 외구의 노략질로 인해서 이어졌다 끊어졌다 계속 반복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발해하고 관계는 우리 대관계에서 봤죠. 신라도라고 하는 상설교통로가 있었습니다만은 여기를 통해서 끊기지 않을 정도의 교역이었지 두 나라의 관계는 원만한 관계가 되지 못했다. 그렇죠? 당의 이의제의 정책에 이용된 결과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신라대 때 장보고 활동했습니다. 이 장보고에 관련된 부분도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래 장보고는 당나라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신라하대 흥덕왕대 때 기구를 해서 왕으로부터 군사를 받아가지고 완도에 지금의 청해진이라고 하는 군사 구역을 하나 만들어. 그래서 이제 해적도 소탕하면서 서해안, 남해안의 해상 대해 무역을 독점을 합니다. 단순히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 아니고 경제력에다가 군사적인 기반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신라대 때 해상 세력이라든가 또는 호조 군사 세력들을 전부 다 고려 건국의 주역을 담당했던 어떤 원동력을 담당했던 세력들 아니겠습니까? 장보고도 그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특히 장보고는 김우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김우징이가 누구냐면은 나중에 신무왕으로 등장한 사람이에요. 근데 신무왕 김우징이가 왕위 쟁탈전에서 패배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오냐면은 이쪽으로 내려와요. 청해전 내려옵니다. 청해전 내려와가지고 여기에서 장보고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복의 장보고 나 좀 도와주게. 그러면 내가 내 아들, 나중에 문성왕입니다만 내 아들한테 자네 딸을 며느리로 삼겠네. 이렇게 일합니다. 장보고가 좋다. 그래서 이제 군사적인 원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신무왕으로 김우징을 신무왕으로 옹립을 했어요. 무력으로 옹립했습니다. 신라대는 156년간 20명의 왕이 교체된다고 그랬죠. 빈번한 왕 교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무왕이 됐는데 장보고가 약속대로 딸은 이제 며느리로 왕비로 중앙으로 올려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중앙의 귀족들이 아주 미천한 장보고의 딸을 해상세의 딸을 중앙으로 왕비로 끌어올리게 된다는 얘기죠.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보고가 이제 난을 획책하는 겁니다. 그 와중에 염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신라 중앙에 진골이 보냈던 중앙세력의 어떤 자객입니다. 그래서 염장에서 암살이 돼요. 죽어.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장보고가 있었던 청해진은 혁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청해진의 사람들은 전라북도 김제입니다. 전라북도 김제 벽골군이라고 하는데 지금 김제거든요. 벽골군으로 집단 3인이 됩니다. 3인. 백성을 강제로 옮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청해진 세력은 이제 막을 내게 되는 거죠. 근데 청해진에만 세상 세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거기 밑에 보시면은 강주의 왕봉규, 경상도 진주입니다. 금주 김해입니다. 이연모, 송악의 개성입니다. 작재근은 참고로 왕건의 할아버지예요. 왕건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폐강진, 혈구진, 여기는 강화도 쪽이죠. 여기서 이제 해상 세력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해상 세력은 나중에 신라 하대에 고려를 공부하는 주역으로 똘똘 뭉친 그런 세력들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장보고의 해상 세력 중에 장보고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신라의 귀족과 일반 백성들의 경제 생활은 삼국시대 때의 일반 귀족과 일반 백성들의 생활하고 같습니다.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똑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생활은 조금은 나아졌겠지만은 삼국시대 때 생활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의 생활은 여전히 어려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다음 장에 발해 경제 바로 위에 사료 하나만 보고 넘어갑시다.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사료가 하나 있죠. 동의신라의 평민의 생활에 대한 사료입니다. 진정법사는 신라 사람으로 출가하기 전, 그러니까 승려가 되기 전에 군역에 나가 있었다. 군대가 있었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장가도 가지 못하고 동원됐는데 남는 시간에 날품팔이를 하여 호르몬이를 봉양하였다. 군인이면서 틈틈이 알바를 해서 그리고 어머니에게 송금해서
집에 어머니, 홀어머니를 먹여 살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집에 있는 재산이라고는 한쪽 다리가 부러진 솥뿐이었다. 솥, 다리가 한쪽이 부러졌다는 얘기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해먹을 게 없다는 거죠. 하루는 어떤 스님이 문 앞에 와서 절을 짓는데 필요한 쇠, 철을 구하자 그 어머니는 이 솥을 시조했다. 쓸 일 없다는 거예요. 해먹을 식량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시주해버렸다. 이게 통일신라 때 먹을 것이 없는 농민들의 생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비해서 귀족대 생활은 풍족하죠. 풍족합니다. 곳간에 창고에 고기가 썩어서 나갈지언정 나가는 양이 엄청나게 쌓일 정도로 귀족대 생활은 아주 풍요로웠습니다. 오죽했으면 국가가 통일신라 때 사치 금지령을 냅니다. 흥덕왕대 때 가면 국가가 사치 금지령을 내릴 정도로 귀족대 생활은 어땠어요? 굉장히 호화로웠습니다. 섬을 하나를 통째로 운영하면서 거기다가 짐승들 풀어서 고기 먹고 싶으면 활로 쏘아서 잡아먹고 이럴 정도로 생활 모습은 굉장히 화려했었던 거죠. 그러니 국가 재정, 농촌 농민 경제는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발해 경제도 통일신라의 경제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국가 재정의 3대 근간이 있죠. 조세, 전세입니다. 곡물, 그 다음에 부역, 부역은 노동력을 얘기하겠죠. 신세입니다. 신세. 그리고 귀족들의 경제생활 똑같고요. 일반 평민의 생활도 똑같습니다. 경제 활동만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농업과 수공업과 상업과 목축업과 수렵과 어업이 다 발달합니다. 발해는 동해안과 서해안을 같이 끼고 있죠. 그러니까 어업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어업이. 그런데 이제 기본은 농업입니다. 농업 중에서 벼농사하고 밭농사하고 논농사가 있는데 그중에 산악지역이 많기 때문에 발해의 농업은 벼농사보다는 뭐예요? 논농사, 밭농사가 주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 보리, 콩, 기장 이런 것들이 주로 재배했다고 그래요. 기타 수공업과 상업과 목축과 수렵과 업이 있는데 그중에 수공업 부분에서 하나만 체크하고 갑시다. 도자기. 가볍고 또 광택이 잘 났고 색깔이 화려했고 다양한 종류의 도자기가 나와서 당나라의 대표적인 수출품으로 애용이 됐던 품목이 바로 도자기입니다. 그릇이죠. 이 도자기 그러면 또 가야. 기억나시죠? 가야. 일본의 스에키 토기에도 영향을 줬다는 가야의 토기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대무역은 국내 경제 발달을 전제로 합니다. 당과 일본과 통일신라고 교육을 하는데 당과의 관계는 거란도 또 조공도 신라도 그러듯이 거란도는 거란하고 그 다음에 조공도는 중국하고의 관계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는 일본도라고 하는 또 그 교역로가 있습니다. 신라도 그러듯이. 그래서 일본하고도 교역을 하고 있었고 대관계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신라하고도 교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당과 일본과의 품목 중에서 당에 수출했던 품목 중에서 발해 특산물이 있죠. 특산물.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도자기는 기본적으로 불상 또는 유리찬, 인삼, 모피, 말, 금은, 꿀 이런 것도 있고요. 수입품은 삼국시대 이래 고려 조선시대 때 거의 비슷합니다. 기본이 이거죠. 비단, 서적 이런 지배층의 수요품들이 주된 수입품이 되겠습니다.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일본과의 관계는 마지막 줄 체크 좀 하실래요? 경제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정치적인 측면이 좀 강했어요. 신라 견제책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대 경제는 내용을 삼국시대에서 발해까지 정리하면서 거의 같습니다.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게 그거고요. 이게 이겁니다. 다 같이 일하시고 단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바로 민정문서 내용은 꼭 기억을 하시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고대 경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대 사회사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